이 수산해양레저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법정책, 법통하고 정책하고 이 수산해양레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산은 따로 독립돼 가지고 수산 법정책 이렇게 연결되고 해양레저는 좀 마리나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떼어서 보면 해양과 관련되는 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산 관련해서 우리가 해양법 문제 원양선들을 밖에 나갔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들, 또 한일어협정 이런 것도 다 여기 해양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운을 제외하는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장면이 괜찮게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수산을 하고 이제 해양에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수산법 쪽에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송 대표님이 아마 수산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슈를. 근데 저는 이제 해운만 하다 보니까 수산에 대한 이슈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경북 영도 축산항에서 자라면서 이제 그 수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것이 중매인, 노구동에서 중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도매인이 이제 법률 용어고, 최근에는 이름이 이제 산지 중도매인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산지 중도매인에 대한 발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스스로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8년 전에 이걸 논문을 한번 쓰려고 그때도 저희가 좀 찾아뵙고 그랬는데 우리 박용준 교수와 같이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2015년에 요 관련된 이제 그 법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조금 연구한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좀 좋은 의견을 듣고 또 다음에 토론 그 자유로 선택할게요. 여기 그 사진이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이게 축산항입니다. 그 여러분들 중학교 이렇게 그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그 팥이라 그러나요? 어항에 고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배가 너무 많이 몰리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이 배가 이렇게 해서 부두에 한 개만 한 척만 붙여야 되는데, 오징어 전 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 20개, 30개 정도 배가 붙어가지고 이게 전방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오징어를 잡은 이 배가 여기서는 이 배를 건너가지고 사람이 와서 뭐 끝내죠. 그런 정도로 오징어가 많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축산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경북 영도 동해 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고기들이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배우로 가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저렇게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아오면 그걸 이제 각 지구별 수협, 이제 경북 영덕 북부 수협입니다. 옛날 축산 수협인데 그 이제 수협에다가 이 고기를 이제 일단 넘기게 되면은 수협이 마치 그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해서 수협이 일방이 되고 중도매인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중도매인이 이제 그 상장이 된, 그러니까 위판이 되는 그런 이제 오징어 등등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응찰을 해가지고 제일 높은 가격에 그 이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도매인이 그 고기에 대한 이제 매매 당사자가 되어서 일단 수협과 관련해서 내가 그 이제 수산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서울의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상인하고 이제 또 계약 관계에서 상인으로부터 오징어 얼마를 사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겁니다.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위탁 매매인의 입장에서 물건을 산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상인과 그러니까 위탁 그
대한 계약이 하나 있고, 그다음 내가 이제 축산항에 있는 그 수협과 그 오징어에 대한 매매 계약이 두 개가 별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축산항에 있는 이 중매인이 나와 수협 간의 이제 오징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이제 의대금이라 그러는데 오징어에 대한 대금 값을 수협에다가 다 지급을 해야 돼요. 일단 다 지급하고 나서 내가 오징어를 서울로 올라보내면 서울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분이 이제 그 고기 대금을 축산에 있는 중매인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축산에 있는 중매인은 이미 자기가 준 돈을 같은 돈을 받아서 자기가 거기다 플러스 수수료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일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오면은 어민들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상인이나 또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중간에 중도매인이 끼어서 중도매인이 이제 위탁 매매인으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이게 산지에서 난 그 수산물들이 도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제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중도매인이 이런 중도매인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체험한 바는 중도매인이 우리 동네 중도매인 한두 명 제외하고는 다 부도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 아버지도 중도매인 했고 친구 형도 했고 집집이 중매인을 많이 했는데 중매인들 거의 다 망했어요. 이번에 축산항에 가보니까 37명 중도매인 그런 허가를 수입을 또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중도매인이 뭔가 왜 이렇게 어렵나 이게 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지위가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대에 들어와서 좀 공부해 보니까 중도매인은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위탁 매매인이에요. 그래서 뭐 규정들이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도산이 되어버렸나 하는데 이제 오늘 갖고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지 중도매인 그러니까 산지라는 것은 그 수산물이 나는 곳 그런 뜻에서 이제 산지라는 한자를 붙여놨습니다.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이와 비슷한 개념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 같은 거였습니다. 우선은 이 산지 중도매인은 우리가 상법의 이제 위탁 매매인이다 이렇게 지위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상법 제106조에 가면은 위탁 매매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또 위탁자의 계산으로 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가 완전한 상인 같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매를 체결하게 되면 내가 매매의 당사자가 돼서 대금도 지급하게 되는데 내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거죠. 완전한 상인 같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위탁 매매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위탁 계약입니다. 위탁자하고 위탁 매매인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은 위탁 매매인과 상대방. 그래서 이걸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수산물 그 시장과 비교해서 본다면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이 위탁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산항에 있는 산지 중도매인인 이 사람은 이제 위탁 매매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 수협이 되겠죠. 그래서 위탁자하고 산지 중도매인 사이에 요 위탁 계약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산지 중도매인하고 수협하고는 또 매매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하나 있고 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하나 있고 요건 이제 물건을 좀 사주십시오. 오징어를 1톤 사주십시오 하는 계약이 요 두 사람 사이에 체결이 되고 그 부탁을 받고 산지 중도는 수협에 상장된 오징어를 이제 응찰을 하게 돼서 자기가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매매 계약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계약이 이렇게 존재를. 그런데 우리 상법 규정에 보면 사실은 이 중도매인이 이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내가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상법 102조에서는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위탁 매매인과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오징어는 결국은 위탁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결국은 자기가 소유하고 돈 대금도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법 매매 계약에서 일단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당사자는 그 중도민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수협은 요 중도민에게 그 오징어를 건네줘야 되고 요 중도민은 대금을 자기가 직접 수협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수협이 직접 위탁자한테 대금 달라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요 산지 중도민 여기에서 문제점이 우리가 크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현실 실무에서는 요 수협이 내가 고기를 팔았지만 요 대금은 15일 내에만 나한테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15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5일이라는 유예 기간.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요 상인들이 고기를 뭐 생물을 바로바로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도 대금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중도매인은 자기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 고향에 있는 요 중도매인들이 15일이라는 유예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뭐 12일, 13일 동안 다른데 막 써버려요. 어디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했다가 돈이 바로 안 빠지면 내가 수협에다 돈을 넣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자, 그다음 2015년에 수산물 유통법, 수산물 유통관리비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 우리 이광수 전무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법을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찾아냈을 때 이런 법이 없었는데 이광수 전무님께서 좋은 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조 제4호에 가면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물 유통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물 유통자, 말하자면 여기 축산 항에 있는 경북 영덕 북부 수협입니다. 여기서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시설, 그걸 이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산지 중도매인이 뭔가 이제 정의 규정을 줬습니다. 옛날에는 2015년 이전에는 우리가 중매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정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특히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서 다음 간부의 영업을 함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영덕 그 북부 수협의 수협 조합장이 그리고 뭐 신문으로 구달을 하는데 몇 번 이제 번호를 딱 줍니다. 당신은 축산 수협의 중도매인 몇 번입니다 하고 이제 구달을 주게 되는데 여기 정리해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을 나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비교 개념인데 이건 좀 학문적으로 좀 했습니다. 아까 그 거래를 이제 대리상이라든지 지배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탁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하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현지에서 누군가가 사주는 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계약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위탁 매매인인 이 중도매인은 이거 쓰지 않고 자기 대리인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대리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을 넣을 수가 있는데 대리상이나 지배인은 대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수협하고 요 상인하고 직접 거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요 상인하고 수협하고 이 매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인이 매매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수협이 요 위탁자한테 물건을 줘야 되고 그 대금 지급할 자도 서울에 있는 위탁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도에 이제 빠지게 되면 수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곤란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인이 어떻게 재정적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과 하기보다는 바로 현장에 지금 우리 수협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중도매인인데 그 사람이 담보를 해주는 경우에 그 사람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이런 대리인을 쓰지 않고 우리가 그 위탁 매매인을 쓰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축산하게 다른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마치 그 운송 주선인이 운송 주선을 또 하면서 내가 운송인이 되는 또 다른 기능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매인이 그 위탁 매매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또 내가 직거래를 하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이제 후단은 내가 중도매인입니다 하고 이제 그 면을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면서도 내가 중도매인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직거래를 하는데 여기 수협하고 바로 내가 이제 거래를 해서 내가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되니까 아까도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됐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에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상인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의 경우는 내가 위탁자에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산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 그대로 올려줘야 되지 내가 거기에 이물을 붙여가지고 2,000만 원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내가 직거래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완전한 자기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2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물을 붙여서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역을 이 중도매인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중도매인은 그저 일반 그런 상인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산지 중도매인의 끝을 좀 이제 소개를. 여러분 어디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발표 때문에 이틀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정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이 새로 지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3층에 가면 이 금성수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중매인 번호가 있어요. 중매인 번호가 몇십 번이라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수산물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법 적용을 받는 그런 중도매인이 따로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그 전국 수산물 중도매인 협회 우리 그 이종님 계신 그 협회 입구에 가니까 산지 수산물 위판장 임무 전공해서 여러 그 수협에 일어나는 그런 위판 상태를 요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산지 중도매인 협회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면요. 매수 위탁. 우리가 이제 그 위탁 매매는 매도 위탁이 있고 매수 위탁이 있어요. 내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고 누군가가 이제 위탁 매매 중도매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있고요. 내 물건을 팔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축산수협에서 내가 그 오징어 몇 톤을 서울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중도매인한테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도를 위탁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매수 위탁. 서울에 있는 어떤 상인이 현지 산지에 그 중도민한테 이걸 좀 사주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상법에서 매도 위탁이 있고 매수 위탁이 있고 주로 매도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수산물 관련해서 매수 위탁이 주가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매수 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위탁
매매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민들이 도액한 수산물들은 수입을 통해 이제 위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강제 상장제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면 전부 수역을 통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임의 상장제를 해가지고 반드시 수역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됐다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낙찰받는 중도매는 수산물의 매수인이 이제 되게 되어서 매수인이 됐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매는 매수한 수산물을 위탁자에게 소리 위탁자에게 수급을 하게 됩니다. 중도매는 자신의 자본을 먼저 수역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혹은 15일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적으로 돈을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매는 대금이 4%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에 해당하는 수수료.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는데 먼저 대금을 지급한다. 수요일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한테 자기가 지급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서울에 위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은 내가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대단히 큰 위험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상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직접 상인이 되는 경우는 내가 이제 중매인의 자격 그리고 면허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 이제 매수인이 됩니다. 중매인은 자기 이름과 자기 계산으로 수협의 입찰에 이제 참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한 상인으로서 수협의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구매하게 된 그 수산물은 냉동 창고 같은 데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고깃값이 오르면 이걸 이제 방출할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접 매도인이 되어서 제2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을 이제 매도하는데 처음에 자신이 첫 번째 매매 계약에서 수협에 지급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임무를 남겨서 몇 배를 남겨서 물건을 이제 팔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하면 뭐 고깃값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됐던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품이 대금을 수령하는 거죠. 위탁 매매는 수수료를 받지만 이건 내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2의 매매 계약에서 내가 이제 이익물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다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산지 중도면이 이 수산물 유통 구조 과정에서 이제 매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수협하고 또 그 서울에 있는 상인들하고 직접 거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수산물 유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중간에 좀 전문가의 현지 전문가의 중도매인이 그런 이제 그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통이 매개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수요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분들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축사랑에 있는 한 살 동생이고요. 한 10살 많은 형님인데 같이 다들 자고 있는데 이분들 중매인들입니다. 이분들 설명을 쭉 들어서 제가 보는 전에 근데 이분들 이야기는 축사랑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항구였고 강구항, 북부항보다도 배들이 더 많이 들어갔고 고깃값도 높았다 이거예요. 근데 고깃값이 왜 높았냐? 이 중매인들이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많으면은 고기 하나를 주고 중매인이 한 명이 붙는 것하고 10명이 붙는 것하고 여러 가지 않습니까? 막 부가해서 막 탁탁탁 하면서 뭐 얼마 하면은 그게 고깃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깃값이 10명이 있으면 뭐 고깃값이 뭐 1,000만 원 되는 거죠. 한 명이 있으면 5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낙찰가가 높은데 선주들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배들이 막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낙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협 나는데 또 수수료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항구에 이제 정박하게 되니까 그 항구에 뭐 이런 쌀도 싣고 기름도 싣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구가 이제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매인이 그 항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중매인이 없으면 항구가 죽은 항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7명에서 지금 3명밖에 중매인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항구가 기능이 엄청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축산항에 있는 중도매인이 많이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축산항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매인이 수협의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중매인이 없는 어민만 있어서는 이게 그 어항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광수 전무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수협의 관점에서 여기 여빈 선생님 오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도매인하고 어민하고는 다른 몸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될 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랄 때 중도매인은 따로고 어민들 따로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구나. 죗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죗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중도매인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고기값을 많이 쳐갖고 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 상태가 좀 보호되는데요. 그래서 왜 동해안에 중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부도가 나오냐, 왜 망했냐?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도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위탁자로부터 무방위 상태다. 답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협으로부터 고기를 사셨습니까? 근데 이제 수협도 자기들이 민들로부터 이제 고기를 내가 받아가지고 강제 위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민들한테 전부 대금을 다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매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줬는데 중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담보를 다 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1,000만 원까지만 고기를 사갈 수 있다. 또 담보를 많이 주면 당신은 1억까지 사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기포 수협조합장하고 통화했을 때 수기포에서는 전부 1억 이상만 가능해요. 칼치가 많이 나는데 근데 축사는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1,000만짜리 그 중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협은 내가 고기를 줬지만 떼일 일이 없어요. 담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네 형들하고 삼촌들이 많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고기를 올려준 서울의 상인들로부터 대금을 못 받으니까 저희 돈 줄 수 없잖아요. 수협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부도가 나니까 수협에서는 그 약정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또 형집, 동생 집 담보대들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대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협은 공짜가 없어요. 담보를 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중도매인도 서울의 상인 고기를 내가 사줄 때 그 상인한테도 똑같이 내가 수협과의 관계에서 같이 그럼 담보를 다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담보를 다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용 상태로 거래를 몇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신용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어리고 가기 때문에 너 나보고 담보해라면 난 너하고 거래 안 한다. 그럼 내가 후통하게 가서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위탁자로부터는 어떤 담보도 없이 고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처음에는 막 계속 신용 있게 잘 한대요. 그러다 조금씩 외상을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막 몇십억 이렇게 해놓고는 그만 위탁자 상인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산지에 있는 위탁 매매인, 중도매인 그걸 전부 다 내가 덮어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담보를 잡았던 그런 그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전부 경비가 돼요. 그런데 영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제공되는 산지 중도매인의 뭐 보호제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 성법상 유치권하고 계획을 했다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 개선의 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윤진 교수는 저하고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산지 중도매인이 직면하는 위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네 가지 정도를
그래서 위탁자의 계산으로, 이게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계산이 아니고 위탁자의 계산을 하는데 먼저 은행을 납부를 해야 돼요. 내가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수요금을 관계해서 내가 은행을 먼저, 우리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일단 체결하기 때문에 은행을 먼저 납부해. 내가 뭐 자금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관계없죠. 안정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은행을 납부해야 될 이게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5일까지는 이자가 없는데 15일부터는 이제 연체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13.5%로 대단히 높은 이유예요. 현재 있는 분들은 이 13.5%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걸 이자를 좀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 수협이 이게 굉장히 크고 좋은 자기는 70일까지 유예 기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사서 보내고 70일 내에 대금을 서귀포 수협에 넣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축산 수협이나 이런 데는 요건 이제 지구별 수협에 따라서 인자율이 정해지는데, 연체율이 정해지는데 축산 수협은 한 13.5%예요. 서귀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축산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연체 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15일 내로 대금을 주면 괜찮고, 그때부터는 이자가 13.5%인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70일 내로 대금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자도 저 담보 능력에 따라서 13.5%도 있고 7.5%도 있고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연체 이자를 그 위탁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부담해요. 위탁 매매인 부담해요. 연체 이자. 그 다음에 은행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 이게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아요. 뭐 담보를 특별히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신용을 오래 주는 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담보로 제공된 자신의 재산이나 친척의 재산이 경매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중도매입을 보호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뭐 가만히 생각해서 학술적으로 누가 쓴 내용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고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수협이 위탁자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상인하고 수협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협은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죠? 수협은 내가 고기를 원래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상인들이 서울에서 돈을 안 줘버리고 뭐 행방불명이 돼버리면 그냥 수협이 고스란히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 위탁 매매인이 중도매인 끼니까 수협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가져가야 될 위험은 중도매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협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이 중도매인이, 산지 중도매인이 그 방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어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거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가? 아까 그 말씀드린 네 가지를 좀 어떤 해결해 보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현재 뭐 연체 기재는 13.5%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뭐 농업법에 우리가 이제 그런 영농 자금을 저희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 이자율을 굉장히 낮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담보를 뭐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를 가면 이제 이행보증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하면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행보증보험은 이제 그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도 이제 정책 자금을 가지고 좀 낮게 해주면은 중도매입